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30페이지. 자, 530페이지.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뭐 우리 일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이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상식적으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생활하는데 여러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권리인지 아닌지 모르면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물론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가를 좀 빌려서 뭔가 한다 할 때 그 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중개를 하겠다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딴 길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틀렸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중복해서 듣기 때문에 더더욱더나 어때요? 쉽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쭉 여러분이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거기 이제 목적, 제정 목적을 잘 보세요. 자, 이 법은 왜 만들었냐? 주거용 건물 임대차. 왜냐면 주택임대차잖아요. 주택임대차니까 이제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 말이 뭐냐? 자,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임대차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두 거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하는데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되냐? 그게 안 돼. 왜? 주로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좀 우월한 위치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많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는 항상 불리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자, 그래서 민법으로 충분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례, 즉 특별법으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요? 이 법을 먼저 적용해요? 이 법.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요, 이게 특별법 위치에 있으니까 민법보다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주자.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이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러려고 이제 만들어진 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편면,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 강행 규정 이런 들어봤어요. 의무 규정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행 규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법에서 강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으로 이걸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강행 규정이니까 없죠. 반드시 법대로 해야지. 이걸 그러면 의무 규정이 배제하는 거잖아요. 의무 규정. 강행 규정은 법대로 그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지내도 우리는 그냥 이거 적용하지 말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은 뭐냐? 한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냐? 그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이 법대로 해야 되지만 한쪽에 유리하게 바꾸는 거, 그건 괜찮다 이거야. 이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그렇죠. 경제적 약자 임차인. 그래서 자, 동법 규정이 위반된 약정으로. 그럼 당사자들이 약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뭐예요? 무효. 그럼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그럼 이것은 유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원래 법대로 따라야 되는데 약정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때 그게 유리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만 인정하고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강행 규정 위반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유효도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자, 그래서 무조건 임차인 유리하게. 무조건 임차인 유리하게. 자, 그래서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특히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판례 기억이 안 나? 그럼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찍으면 돼? 임차인 유리하게 결론 나게끔 찍으면 돼요. 그럼 거의 8, 90% 맞아요. 경제적 약자를 돕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성격을 봅니다. 이제 성격. 자, 어디에 적용될 거냐? 이건.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적용 범위 이제 530페이지 맨 밑에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자,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를 보면 이제 그럼 주택임대차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아까 주거용 임대차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되냐? 제목이 잘못되어 있네. 이거 적용 범위라고 해야 되는데 좀 그랬네요. 자, 주거용 건물. 자, 여기서 이제 대지가 포함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집은요 어때요? 땅 위에다 짓기 때문에 땅 밟고 다녀야 돼, 안 밟고 다녀야 돼? 밟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는 대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땅도 다 밟고 다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데 이때 주거용 건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데, 자, 주거용 건물입니다. 전부 다 세입자로 들어가든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주거용 일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 자,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어요. 방 하나만 월세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사생활 보호다 이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니거나 뭐 하숙하거나 이럴 때 많이 하고 또 직장인들 방 하나만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니까 이제 잠만 자는 거.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밖에 생겨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 많이 했어요. 다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이때 그러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제 용도. 그럼 실제 용도가 뭐냐? 건물이 맨 처음에 지어질 때. 자, 여러분 이제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워요. 그럼 건축법에서 이제 건물의 용도가 나오죠? 1종 근생, 2종 근생, 무슨 용도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지고 건축물 대장의 이제 용도가 기재가 되는데 그 공적 장부인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뭘로 기재되어 있냐? 이거 볼 필요 없어. 실제 계약을 하면서 나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할래요?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창고나 그 다음에 뭐 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럼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531페이지. 531페이지 그 밑에 판례를 봐봐요. 특히 3번 판례, 4번 판례 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3번.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 시점은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약 후 주거용 건물로 개조한 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거용으로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4번 판례. 자, 계약 당시는 주거용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적용해야 하네요?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 주거용.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용도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방 하나만 다른 용도로서 무슨 용도? 자기가 조그맣게 뭡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기 위한 뭔가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상관없다 이거야. 주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상관없어. 주된 용도가 뭐예요?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피스텔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오피스텔은 뭐 네일 아트샵 한다든가 뭐 홈쇼핑 한다든가 뭐 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방 하나가 비니까 그 방 하나 빈 거기서 그거 하겠다 이거야.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관청의 허가 여부, 등기 여부 불문한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안 해서 미등기 건물이에요. 자, 이런 거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미등기, 무허가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 대표적인 불법이 우리 옥탑방 있잖아요. 옥탑방. 그 옥탑방 다 불법인데 새들어 사람들은 있더라 없더라?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 전세계약에 관한 일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쓰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세. 대부분 다 뭐냐면 월세계냐 월세. 월세인데 우리나라만 전세란 말 써. 그래서 전세 보증금 증권 달달이 월세를 안 줘도 돼. 대신 이제 집주인이 그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로 그 월세 차임을 대신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월세도 안 내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깜짝 놀라죠. 아주 훌륭한 제도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월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전세란 말을 써요. 월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전세란 말을 쓰다 보니까 물권편, 용익물권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잖아요. 그럼 그 전세권이란 말하고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는 채권인데, 그럼 이게 전세권 설정계약, 물권계약을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 이런 말을 써요. 자, 물권의 전세는 등기해야 하네요. 물권 전세 등기해야 되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택임대차니까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자? 미등기 전세. 또 주택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전세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구분.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일시 사용. 자, 잠깐 머물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 잠깐 머물기.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같은 데 다닐 때, 민박, 콘도, 이런 거 2박 3일, 3박 4일 빌려서 쓰는 거 있죠? 호텔, 여관 머무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적용한다, 안 한다? 그것도 잠깐 빌리는 거잖아요? 또 요즘 인기 있는 거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한 달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런 거 다 적용 안 해요. 그냥 그 계약 맞춰서 그냥 한 달 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교재. 자, 532페이지. 자, 그럼 이제 인적 적용, 인적 범위인데, 인적 범위. 자, 이제 먼저, 당연히 아까 사람의 주거 생활 안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다? 사람. 그런데 법인에게 이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말이에요, 법인.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적용돼요. 자, 그러면 외국인한테로 이렇게 특화해서 좀 여러분도 영어가 되거나 아니면 손짓 발짓 해도 돼요. 그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유학 오는데 우리나라 말 좀 해, 못해?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특화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지면. 네. 자, 그런데 이제 법인에게는 그럼 어떠냐? 자, 원래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법인에게 이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인정할 거냐.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적용되는 게 세 가지인데, 자, 어떤 경우냐?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LH라고 하는 데 있죠? 자, 여기 적용되고요. 그 다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자,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에게는 적용돼요. 그럼 이제 이들이, 자,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주택임대차 계약. 그럼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 자기네 직원들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주택 한 5, 6개를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계약을 법인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거, 대항력이랄지 이런 거, 대항력 이런 거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몇몇 규정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요, 최우선 변제 그런 건 적용이 안 돼. 법인은 영세한 세입자도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항력이랄지 우선 변제랄지 이런 거 몇 개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들 법인에게만 된다 이러면 돼요. 잘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법인. 자, 그 다음, 존속기간.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 돼.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내용이 뭐냐? 존속기간. 그러니까 세입자가 마음 놓고 어때요? 살 수 있게끔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533페이지. 자, 존속기간. 아마 잘 알 거예요. 최단 기간 얼마 보장한다? 2년. 자,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이때 다 얼마로 간주해 주더라? 2년으로 보장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중에 자, 그런데 임차인은 2년 보장 받지만 만일 2년 미만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나 1년만 살고 나갈래요 라고 1년만 계약을 했을 때 이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 나갈래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무슨 소리냐? 무조건 2년간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근데 반대로 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임대인 이제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나 못 나가겠다. 나 2년 살게. 그래서 1년 더 살다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했다고 해서 원래 2년으로 보장이 되는데 나 그 전에 나가겠다 그럼 기간이 끝났으면 해도 되는데 임대는 그걸 한다? 임대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지속입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첫 번째 박스 있잖아요. 법조문. 자, 법 제4조 있죠? 533페이지. 자, 맨 밑에 법조문 제4조 있잖아요. 자, 지금 방금 전에 한 게 거기 4조 제1항이에요, 1항. 그럼 거기 2항을 봐봐, 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줄 때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더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기간 동안 뭐다?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야, 임대차. 물론 이제 권리 의무 그대로 부담해요. 그러니까 월세 줘야 될 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이사 나가는데 당신이 보증금 안 내주니까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살았다. 그러니까 월세 못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았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그 사람도 일리가 있어. 정말 이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내가 지금 잘못 들어온 거야, 말하자면. 시설도 엉망이고, 막 결로도 생기고, 누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누가 세입자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살았어. 이런 경우는요? 어때? 월세 줄 마음 있어? 좀 이해는 돼. 자, 어쨌든 그 관계는 유지된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경매관 임차권 소멸. 아주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자, 이것도 법조문인데, 자, 보세요, 일단. 이제 넘기다 나오면 할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아까 최단 기간 2년 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2년이 보장이 되는데, 자, 1년 지났어요. 근데 이 주택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1년 됐는데. 그럼 1년 됐는데 경매로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 임차인도 경락대금에서 자기 보증금 배당 받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나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계속 눌러붙어서 살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소멸. 그래서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증금 못 받았다. 여기만 신경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여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항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눌러붙어 있으면서 나 안 나가 이렇게 버팅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뭘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오해를 해. 자, 어떤 경우냐?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갖춘 게 가장 선순위, 말소 기준 위에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경매에서 주로 다루는데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잖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소멸, 그 위로는 인수.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것만 갖추면 된다. 또 확정일자 갖춰야 된다.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물론 이제 대항력이 있으려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을 언제 갖춰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갖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요. 나중에 경매할 때 권리 분석할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랬을 때는 보증금 다 못 받았어도 어때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을 때 경매 참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떠안아야 되니까.
자, 이때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묵시갱신입니다. 자, 이제 533페이지. 자, 533페이지 이제 맨 밑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묵시갱신입니다. 자, 묵시갱신한 말을 써 그 옆에 법정갱신 이런 말 쓰죠. 자, 왜냐하면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묵시란 말은 암묵, 침묵할 때 묵자. 그러니까 자, 계약 기간이 끝나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자동으로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동 갱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동 갱신.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암묵적 합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 합의가 있으니까 그냥 계약 관계를 서로 유지할 생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보통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임대는 언제까지?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얘기해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까지?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계속 유지할 건지 나갈 건지. 그런데 이때까지 서로가 아무런 얘기가 안 했던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갱신. 그래서 묵시갱신. 그럼 이렇게 묵시갱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조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여전히 얼마로 본다? 그래서 최단 기간 2년이 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년이 보장되는데 임차인은요. 그런데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꼭 2년 안 채우고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 얼마? 3개월 지나 효력 발생해. 왜? 내일 나가면서 오늘 얘기하면 안 돼.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라 이거야.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집주인도 어때요? 중개사무소에다 방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적 여유를 줘라. 자, 그래서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 자, 그런데 이런 묵시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뭐냐? 임차인이 몇 기 연체했다 차임을? 2기. 여기서 2기란 말은 연속해서 2번 해도 되고 띄엄띄엄 해도 2번. 그래서 기라는 말. 2회가 아니라 기라는 말을 쓰는 게 그거예요. 연속으로 2번 빌리거나 띄엄띄엄은 2번 빌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정 안 해준다. 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자, 이것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임차인은 어때요? 그 임차주택을 관리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도 너무 소홀히 하고 막 방 안에다 온갖 쓰레기 뒤집어 쌓아놓고 바퀴벌레가 동네 다 거기 집합소 돼가지고 그런 데 많잖아요. 세입자가 막 그 쓰레기 모아가지고 안 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데 그 바람에 거기서 온갖 냄새 나고 막 집주인은 미치잖아요. 미치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세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묵시갱신은 뭐 그렇게 썩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거. 출제 1순위. 앞으로 되는 모든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534페이지. 자, 이제, 원래 상가에 있다가 이제 주택에도 이게 도입이 됐잖아요. 자, 이제 계약, 갱신 요건.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자, 이제 계약 기간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임대는 언제까지 얘기하라?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 얘기해줘. 그래서 만약 얘기를 했다고 해봐, 이제. 자,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임차인은, 그래요. 하고 다른 데 알아봐도 돼. 근데 임차인, 난 못 나가겠다. 계약을 갱신합시다.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약을 갱신해. 나 그냥 못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계약 갱신이고.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라? 임차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돼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해야 돼요. 한 달 전에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2개월 전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때 정당한 사유. 자, 임대인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이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이거.
법으로 정해놨어. 이 경우는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 이거 상가하고 거의 같아요. 자, 임차인이 몇 기 연체했다? 상가는 이거 얼마예요? 3기예요. 상가는 3기인데 2기 연체하면 내보냅니다. 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똑바로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세를 계속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벌써 임차인 잘못이죠? 이런 건 내보낼 수 있고. 또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자, 여기서 서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안 돼요. 합의하에 이제 뭐예요? 상당한 보상했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내가 그럼 이사비라도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하고 이사비로 200만 원 줬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좋아요. 그럼 나갈게요. 이렇게 합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비 줘가면서 이제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임차인이 임대인이 자 여기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자 이것은 민법에서도 나오죠. 민법에서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지. 동의 얻지 않으면 그 계약 위반이잖아요. 똑같아. 여기도 동의 없이. 그럼 동의 얻었으면 거절한다 못한다? 반대로 동의를 얻었으니까 그때는 거절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자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 자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뭐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냥 과실은 안 돼. 중과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집을 부셔. 이런 사람한테 세를 줘, 안 줘요? 안 지죠? 그럼 뭐가 이제 고의고 뭐가 중과실이냐. 이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하면서 막 밥솥 집어 던져가지고 유리창 부시고 그 다음에는 막 책상 집어 던져가지고 벽에 금이 가게 되고 이러면 돼, 안 돼? 어때? 남 얘기처럼 안 들리잖아, 지금. 한번 던진 적 있어, 없어? 그런 데 많아 보면. 그 다음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요. 멸실됐다고 그래.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위험이 굉장히 지금 어때요? 크잖아요. 이렇게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뭐예요? 거절할 수 있죠. 집이 무너지는데 위험한데 어떻게 세를 주냐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다른 건 안 해도 딱 할 만한데 이거 중과실 이거 조심해야 돼. 함정 팔 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과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기 연체? 2기. 상가는 3기니까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그 다음. 자, 임대인이, 자,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여기만 대부분이야. 방금 앞에는 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였어요. 근데 여기만 대부분이야, 여기만. 자, 그럼 대부분 뭐 하냐? 자,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지 영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못 살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건물이 나가니까 나 이거 철거하고 리모델링 할래요. 뭐 한다든가 이러면. 자,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만약 일부만. 자, 집이 좀 낡았는데 집 외관만 리모델링을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또 화장실만 리모델링을 할래요.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상가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좀 남아 있어요. 여기도. 자, 그래서 여기만 대부분. 자,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그다음 이제 여기 나오네 이제. 자,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여기서 살래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임대인은 자기 직계 존속이나 비속 상관없어요. 자기 부모님이 살거나 자식이 살거나 상관없습니다. 꼭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식이 산다 하더라. 이번에 이제 우리 자식이 결혼해서 신혼방을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하면 돼.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것은 쫓아내려면 다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쫓아낸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살 테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나갔더니 집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 들인 거야.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치 아프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조금 이따 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절할 만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자, 몇 기 연체? 2기.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 그다음에 전부 또는 어느 때? 철거나 재건축할 때가 대부분. 나머지는 다 일부예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계약갱신 조건은 몇 번만? 딱 한 번만 인정됩니다. 딱 한 번만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갱신됐을 때 그럼 존속기간.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 존속기간을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또 봅니다. 이렇게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그래서 최단기간 2년 보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조건 어떠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증액은 얼마 넘지 마라? 5% 범위에서. 그러니까 나 계속 살래요 하고 요구했는데 그래요? 그럼 보증금 100% 올려주세요. 이러면 쫓아내는 건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법조문도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증액 제한이 이제 감액은 상관없는데. 자, 어쨌든 증액은 5% 넘을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되죠.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 묵시갱신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535페이지. 이거 책에다 잘 표시해놔야 돼. 535페이지. 거기 메인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뭐예요? 4번. 사항 있잖아, 사항. 거기 그랬잖아요.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해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왼쪽에 묵시갱신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봐봐요. 그대로 그 높이 그대로 왼쪽으로 봅니다. 그 높이 그대로 왼쪽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2항. 이 통지가 임대인에 도달 후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그래서 묵시갱신 규정을 준용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임대인 아니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그 통지가 임대인 도달 후 얼마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아,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2년이 보장되는데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가하고 차이점. 상가는 이거 없어요. 나중에 상가 공부할 때 이게 차이점입니다. 상가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잘 들어야 돼. 이제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임차인을 내보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네. 왜냐?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자, 아까 기존의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얼마 넘지 마라? 5%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내쫓고 다른 사람 들어왔을 때는 100%까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로라도 내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그걸 알았네? 그럼 이제 뭐예요? 쫓겨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 자,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자기가 실제 산다고 거절해놓고 제3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 그러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 어떻게 하느냐? 다음 이 세 가지죠. 뭘로? 이 셋 중에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해야 돼. 손해. 그러면 자, 첫 번째 한번 봐봅시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랬네요. 자, 여기서 환산 월차임이 뭐냐 이건데 자, 우리 교재. 자, 저 뒤로. 549페이지. 자, 549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보세요. 환산 월차임. 그럼 이제 거기 그랬잖아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호, 2호 둘 중에 낮은 거. 첫 번째 1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대통령령 박스를 보니까 비율이 얼마라고요? 연 1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번. 그러니까 1번 옆에다 쓰세요. 그 1번 옆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해가지고 거기다 10% 또는 1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그랬죠? 그럼 또 대통령령 그 밑에 보니까 두 번째 2항에 얼마라고요? 2%. 2% 이랬죠? 그러면 공시 기준금리 2% 더한 거하고 이 10%하고 비교해서 높은 거 낮은 거? 아니 낮은 거 그랬잖아요. 거의 낮은 비율을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높은 거고 지금 거기서는 낮은 거라고 방금 읽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자, A란 사람이 자, 보증금 6천에 자, 월세 자, 50만 원. 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 봐요. 그럼 만약 이 사람한테 계약갱신 요구를 하니까 받아줘. 그러면 자, 월세도 그러고 보증금도 그러고 좀 올려받고 싶은데 5%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5%면 얼마예요? 10%가 5만 원이잖아요. 5%면 2만 5천 원. 그러니까 2만 5천 원밖에 더 못 올려받아. 근데 이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자, B라는 사람을 드렸더니 이 사람한테 보증금 6천에 월세를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3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 그럼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산다고 속이고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자, 여기 봐봐요. 환산 월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환산 월차임이 뭐냐? 원래 월세가 50이죠. 그러니까 이 50만 원, 이것의 3개월치가 아니라 환산 월차임이란 말은 이 보증금 이것도 월세로 환산이라 이 말이에요, 환산이라. 그럼 아까 이거 환산할 때 어떻게 돼요, 환산할 때? 자, 아까 이율 몇 프로? 10%.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얼마를 더해라? 2%. 만약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2%라고 해봐요. 자, 만약 기준금리가 그럼 이게 2%라고 해보고 여기다 얼마를 더하라? 2% 더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4%.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곱해라. 그러니까 이 보증금 여기에다가 낮은 거 이걸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6천만 원에 자 4%를 곱했어요. 그럼 4, 6은 24 얼마? 240만.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돌릴 때 1년에 240만 원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이 받지만. 그럼 1년이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그럼?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 꼴이냐? 20만 원, 20. 그럼 20만 원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 여기다. 환산 월차임. 원래 월세가 50이었고 보증금이 6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세로 전환하면 여기다 20만 원이 나오잖아요. 20만 원 더해.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70만 원. 이 70만 원, 이게 환산 월차임이에요. 그럼 여기 몇 개월치? 3개월치니까 37은 2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0만 원이 이게 210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제3자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과 차액의 2년분. 그럼 아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받았어. 6천에 80을 받고 싶어요. 그럼 이거 환산 월차임 얼마가 나와요? 똑같아. 6천이 얼마 나왔어요, 아까? 2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20만 원 보태니까 얼마가 돼요? 아까 여기는 얼마예요? 70만 원. 빼니까 30만 원. 30만 원 나왔죠? 자, 이 차액이 얼마? 2년분. 2년분이니까 몇 개월? 20? 3, 4, 12, 3, 2, 6. 얼마예요? 720만 원. 이거 720만 원. 보통 이 금액이 제일 커요. 그 다음 갱신 거절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손해보는 게 없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 이사 비용 100만 원. 그리고 새로 이제 입주하면서 또 인테리어 하느라고 거기 200만 원. 이렇게 들었다고 해봐요. 또 이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있나요? 중개보수. 중개보수 100만 원. 그러면 얼마? 400만 원. 자, 이 셋 중에 뭐라고요? 큰 금액이 이거. 이걸로 손해배상 해라 이거예요. 자, 이거 뭐 계산해서 뭐 하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자, 대충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가 산다고 쫓아내놓고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손해배상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항력 봅니다. 자, 이제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건 대항력. 자, 대항력은 뭐냐? 너 나가 그랬을 때 나 못 나가 하고 뭐 한다? 버팅길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뭐다? 대항력. 나 못 나가 하고 버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항할 수 있는 힘.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대항 요건이 뭐냐? 주택인도 플러스 뭐다? 주민등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 이렇게 배우면 돼. 주주. 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주주. 그럼 여기서 주택인도가 뭐예요? 주택인도는 내가 이사 가서 거기 집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을 말하자면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입주해서 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뭐냐? 여기. 주민등록은 뭐예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그 공무원이 뭐예요? 전입신고. 이거 수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뭐예요? 다음날 0시입니다. 다음날. 자, 다음날 0시. 자, 그날이 아니에요. 다음날 0시입니다. 근데 우리 뭐, 판례나 이런 게 보면 이제, 다음날 2길 해가지고, 2길 0시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날이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니까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다음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로. 근데 이제 판례가 옛날 옛날 사람들이라 이제 이 길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러한 대항 요건은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나요? 자, 원래는 이제 이거 판례에 나왔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536페이지. 536페이지 판례 맨 밑에 7번. 536페이지 맨 밑에 7번 판례. 자, 거기 대항 요건은 취득시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게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냐? 그 옆에 배당 요구 종기인 1000메가길까지 존속이라는데 이거 옛날 거라 그래. 요즘은 배당 요구 종기가 1000메가길 이전으로 정해요. 법이 바뀌었어요. 자, 이 판례는 옛날 거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냥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자, 그 다음 임차 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이게 이제 대항력 내용. 자, 536페이지 맨 위에 536페이지 맨 위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갑이 집주인이고 우리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자 병한테 팔았던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집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건 내 집이니까 너 나가. 이랬을 때 임차인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다. 이거 못 나가. 그래서 이 양수인은 양도인, 이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승계. 그러니까 비록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승계.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임대차 관계가 이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유지돼.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이제 보증금 누가 내줘야 돼?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보증금 내줘야죠? 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승계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는 임대차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인상도 더럽고 족복 같으니까 나 그냥 나갈래.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보증금 네가 줘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계를 원치 않을 때는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같은 것도 우리가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판례를 좀 몇 가지 제가 나머지 우리가 대충 대부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판례를 봅니다. 536페이지. 자, 536페이지 6번 판례 봐봐요. 자, 다가구형 단독주택으로 보존득이 격려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차 건물 지번을 정확히 기재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취득하는데 나중에 이 건물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다가구는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 정확히 써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다세대는요, 써야 되죠. 연립, 빌라, 아파트는 동호수 정확히 써야 대형력 인정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가구였다가 이게 다세대로 바뀌었어. 그럼 동호수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다가구 있을 때 세입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야. 인정? 인정해야 유리해요? 인정 안 해야 유리해요? 세입자한테. 그렇죠. 다가구일 때 세입자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인정한다 이거. 자, 그래서 뭐든지 에라 모르겠다.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그 다음 오른쪽. 자, 10번 판례 한번 봅니다. 10번. 자,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임으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옮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이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러니까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세입자 이제 그 주소로 전입을 다시 해. 그러면 은행이 1순위로 저당권, 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버리죠. 황당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고. 옛날 그대로 인정된다고. 그 다음 12번 판례. 자, 12번 판례가 뭐냐? 자, 갑이 이제 을하고 자, 매매를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았는데 또 세입자로 이제 전세라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침 자기가 매매 대금이 부족하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삽시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이 갑, 그동안은 소유자로서 이 집을 점유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그렇죠. 임차인으로서 이제 지위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언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언제? 자, 이거 판례가 매매를 통하여 이 을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간 날 다음 날부터. 등기 이전 언제부터? 다음 날. 그 말이에요. 자, 거기. 12번. 갑이 주택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까지 다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에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를 체결한 후에 그러면 언제부터 되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는데 이때부터는 갑의 처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언제다?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날이다. 이건 민법에서 한번 나왔어요. 민법에서. 자, 페이지 넘겨서. 자, 53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6번 판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주의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당연히 뭐다? 별개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상실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으로서 효력은 살아있어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번 판례.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 그러한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인정한다 안 한다? 거기다 쓰세요. 19번 왼쪽에다. 가장 임차인. 가짜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경매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경매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
이처럼 꾸미는 거 있잖아요. 임차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채권자가 자기 채권 해소하려고 이거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 그럼 다른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봐주지 않는다. 나머지 판례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여기서부터 보죠. 자, 이 판례 잠깐 다 봤으니까.